네,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수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작년부터 피약 과제 책임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피약 데이터 구조와 분석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피약 2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데이터 구조와 포함되어 있는 변인,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약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피약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시민으로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핵심 스킬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길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약을 주관하는 OECD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러한 답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경제적, 비경제적 성과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피약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더 핵심 정보 처리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OECD가 2008년부터 주도해서 국제 성인 역량 조사 피약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인 스킬 조사 Survey of Adult Skill이라는 것을 그 일부로 산출물로 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약이라는 말도 했다가 Survey of Adult Skill이라는 말도 했다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국제 보고서를 접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더 헷갈리실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Survey of Adult Skill은 피약이 아닌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피약은 조금 사업으로서의 국제 성인 역량 조사를 지칭하는 경우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국제 보고서에서는 조사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Survey of Adult Skil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competency라는 말을 역량이라는 말을 좀 안 쓰고 있고요. 최근 문서에서는 거의 스킬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보고서를 이해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각 국가에 거주하는 만 16에서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는 아까 민수건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주기로 이루어져서 지금 두 번째 주기가 조사가 끝난 것이고요. 평가 방식은 크게 인지적 평가와 배경 설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주기에서는 31개국 총 16만 명 정도가 조사에 참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6,200여 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국 31개 국가는 여기 표기를 해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실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꼼꼼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모집단을 2020년 등록 센서스 자료를 참고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이렇게 추출 방법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추출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사구라는 거는 이제 조사를 하는 행정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그 가운데 가구를 추출하고 거기서 랜덤으로 이제 가구의 구성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학이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큰 축으로는 직접 평가라고 불리는 직접 조사라고 불리는 것으로 인지적인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배경 설문을 측정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약이 굉장히 측정하고 조사하는 방식이 엄밀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조금 엄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 설문부터 간단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 보조 개인 면담을 통해서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가구에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약 데이터의 배경 설문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이제 피약 조사가 여러 나라에서 비교하는 데 잘 쓰이게 되는 것은 간접적 평가 이렇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답이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피학이라고 했을 때 역량이라는 말을 쓰지만 피학이 사실 정의되는 것은 스킬로 정의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킬과 역량은 개념적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일종부터 상호 변환하여 쓰고 있지만 국제 이제 문서 같은 데를 보시면 스킬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학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측정이 되는데요. 언어 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측정하는 것이 뭐 굉장히 많은 평가에서 쓰이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좀 다른 점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피학이라는 것이 정보 처리 스킬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적인 맥락, 수리적인 맥락에서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정의되기로는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문서화된 글의 접근, 이해, 평가, 성찰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그림과 연속적으로 제시되는지, 그리고 과제에 진술되어 있는 조금 복잡한 문제인지, 그리고 지문과 질문이 좀 일치되는 것.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지문에도 A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좀 문제가 쉽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 샘플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은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왼쪽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1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2번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3번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갈 때는 지문이 약간 변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빵과 크래커에 대한 내용이지만 어떤 연구의 요약이 나와서 이 연구 내용을 이해했는지까지 이제 조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리력의 평가에 대한 것인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수학적 요구에 개입하고 해결하기 위해 수학적 내용, 정보,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사용하며 비판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리력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배경이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일가 시민 참여에 필요한 스킬과 지식이 점점 변화하는데 이때 온라인과 테크놀로지 기반 자원에서 엄청난 양의 양적, 수리적 특성을 가진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의 성인들이 수학적인 정보 처리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에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력이라고 하면 보통 계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상이나 직장 생활에서 말수할 수 있는 수리적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혼합제에 대한 봉투를 보셨을 때 여기에 있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면적만큼을 이 혼합제를 쓸 때 몇 개를 사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즉시 주어지지 않은 역동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으로 인지적, 메타 인지적 과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정보를 찾아 다양한 정보 환경과 맥락에서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적응적이라는 표현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점 A에 가는 것을 계획했고 근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상점을 가려고 했던 거에서 계획이 약간 어긋나서 갑자기 이제 홍수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제약이 있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런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내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평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과 같이 조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유형 배치 문항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태블릿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1단계 유형 배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8개, 수리 8개를 풀어내야 하고요. 이제 이 유형 배치 문항에 따라서 3개의 경로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어 경로 1, 경로 2, 경로 3으로 나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로 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수준의 이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유형 배치 문항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경로 1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로 2는 좀 저득점자가 가는 것이고 경로 3은 상대적으로 고득점자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 1, 2, 3에 따라서 주어지는 2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푸는지를 여기 지금 제시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인제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에는 2단계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3단계가 결정이 됩니다. 3단계에는 6개의 문항 세트를 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을 2단계에서 풀었으면 수리 능력이 주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적응적 문제 해결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바뀌면서 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로 1로 가는 경우가 1.4%, 경로 2가 17.7%, 경로 3이 76.5%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면 이 척도에는 문항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항이 난이도에 따라서 배치가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어 B 사람 이제 B를 중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사람은 아마도 문항 4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항 3 까지는 성공적으로 했는데 5와 6은 해결을 하기 조금 어려울 것이고 1과 2는 아마도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각 지점의 특정 수준의 능력을 가진 개인이 해당 수준의 과제를 약 67%의 확률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좀 분류를 합니다. 능력 수준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6개 혹은 5개로 분류를 하는데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로 분류가 됩니다. 미일 수준 미만 1, 2, 3, 4, 5 수준으로 분류가 되고요. 적응적 문제 해결은 1 수준 미만 1, 2, 3, 4 5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5개, 6개가 몇 퍼센티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중요하게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1 수준과 1 수준 미만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low performing 하는 사람들, 좀 낮은 수준의 매우 기초적인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집단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고 4 수준과 5 수준, 언어 능력과 수리력에 있어서 4, 5 수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역량의 사람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그 보고서와 여러 가지 이제 피학 관련된 문서들을 보시면 각각의 수준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피학을 좀 어렵게 측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해 주는지 그 예측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주기 조사를 통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피학의 그 인지적인 역량이라는 것이 인적 자본의 대리지표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한우색 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학력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예측할 수 있고 사회적 안녕, 불평등, 개인적 행복감 등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2주기 들어서 조금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정보 처리 스킬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비롯되는데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고 더 나은 의사결정과 정책적 선택을 만드는 데 기여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이제 정보 처리
어 스킬이라는 것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피하의 이주기 데이터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어떤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국제 데이터라는 것이 있고 국가 데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시기 전에 그 데이터는 이제 흔히 PUF라고 하는 국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ECD 홈페이지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데이터들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그 나라에서 합의를 해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변수가 공개가 된 것이고, 여기서 나라마다 감춘 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과책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에서 감췄기 때문에 우리도 감춘 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국제 협력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감추게 된 변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연령이나 소득의 연속 변인이 없어서 좀 당황을 하신 분들이 여기 좀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 고용부와 좀 논의를 해서요. 피아 컨퍼런스 콜에 이제 그 올해 가을에 있을 컨퍼런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컨퍼런스 준비하시는 연구에서부터 쓰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포함되게 될 것은 연령과 소득의 연속 변인,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제 국가마다 PUF 외에 공개의 범위와 대상이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파워포인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 페이지를 바꿔서 혹시 이제 페이지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나라에서 어디 변인까지 공개가 되었는지 쭉 정리가 된 엑셀 시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국제 비교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데이터 지금 공개되어 있는 PUF 먼저 설명을 먼저가 아니라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추가로 더해지는 변인이 연령과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국가별로 한 개 파일로 그 파일명이 PRG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가운데 XXX로 된 거는 이제 참여국 약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나중에 데이터 애널라이저를 쓰실 때 이 파일명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PSS, CSV, SS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대략 2,400여 개의 변인들이 굉장히 많은 변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과중치 변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 표본 설계에 따라 표집이 된 경우에는 아래의 같이 조금 불완전해 보이는 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UF 데이터의 구조는 이제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 설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인지적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달려 있죠. 예를 들어 교육 훈련은 B, 인적 특성은 A,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데이터를 쭉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 변인 변수명이고 오른쪽은 그 라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왼쪽에 있는 변수명에 A로 시작하는 거는 인적 특성에 대한 거구나, B로 시작하는 거는 교육 훈련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인지적 평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것이 척도 점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PV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리터러시에 대한 거, 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PV lit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점수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PUF 데이터 변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화를 해서 정리를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개인 국가 코드가 먼저 나와 있고,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약식 조사라는 말, 도어 스텝 인터뷰라는 말을 좀
국제 보고서에 보면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가구에 방문을 했을 때 언어적 장벽으로 좀 인터뷰가 어렵거나 평가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약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배경 설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부터 K까지의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K는 사실상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이 먼저 붙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다라는 상세한 변수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그 A부터 K까지 있는 이 변수 외에 파생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연령 같은 경우에는 연속 변인으로 된 거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PUF에 제공되어 있는 값들을 보시면 5세 구간 혹은 10세 구간으로 되어 있는 연령 변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파생된 변인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실상 연속 변인을 구하시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좀 이 점을 이해를 하셔서 분석을 하시는 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인지적 평가 반응 과정 요 부분에 있어서 요즘 프로세스 분석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IRT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변수들을 좀 이렇게 구조화해서 제공을 해 드렸으니까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데이터 분석 시 좀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하 데이터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사와 평가의 엄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복잡함을 안고 가는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이 두 가지로 비롯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표본 설계가 복잡하고 두 번째는 평가 설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표본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샘플링 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확률적 층화, 다층 표집 설계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집 설계를 고려해서 통계치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복제 가중치를 적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 설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는 IRT를 통해서 이제 다중 행렬 표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도 모든 문항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자들이 어떤 세트만 풀기 때문에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유의 측정값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샘플링에 대한 복잡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로직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에 있어서는 다단계 층화 군집 혹은 집납 표집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층화 3단 집납 표집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구, 가구, 가구원 이런 순으로 3단계에 따라서 이제 확률 추출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그림은 이제 ETS 쪽에서 좀 제시를 해 줬는데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이제 정확한 그림에 가까운 것을 이제 통계를 통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이렇게 무선 표집을 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표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추출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전집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표본이 추출되었을 확률을 고려해서 가중치를 둬서 이제 분석을 해 줘야 된다라는 점이 있을 텐데요.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표집 가중치라는 것은 이제 각 모집단 추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반영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학에서는 두 가지 가중치가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좀 했다면 좀 아실 법한 전체 표지 가중치라는 것이 제공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replicate 가중치라고 하는 복제 혹은 반복 가중치라는 것이 80개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추정치에 대한 하위 표본의 기여도를 바꿔가면서 반복 생성한 복제 표본을 활용해서 분산을 추정할 때 쓰는 것인데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복제 표본이라는 것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모집단 전체에서 여러 번 표본을 추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의 추정치의 불확실성, 다시 말하면 샘플링 베리언스를 파악하기 위해서 복제 표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추정을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군집 표본 방식이 완전한 무작위 추출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값의 표준 오차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복제 표본을 사용을 합니다. 복제 표본은 전체 표본에서 일부를 제거하고 여러 개의 부분 표본을 만들어서 이제 각 부분에 대한 추정치를 구한 뒤 전체 표본과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산을 계산하는 조금 복잡한 방법입니다. 저희 피학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복제 기법을 사용해 왔는데요. 1주기에서는 잭나이프 방법을 사용을 했고 2주기에서는 이제 Balanced Repeated Replication이라고 BRR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복제 표본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1주기, 2주기를 비교하실 때에는 이 점을 조금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잭나이프와 BRR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복제가 되는지를 좀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피학 1주기에서의 잭나이프 방법에서는 이제 여러 표본을 여러 개의 군집으로, 지금 클러스터라고 보이시죠? 이제 군집으로 나눠서 각 군집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반복적으로 추정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80개의 복제 가중치가 피학에서는 만들어지는데 각 복제 표본에 대해 추정치를 구한 다음에 이 분산을 계산해서 샘플링 베리언스를 추정을 합니다. 이때 보정 상수를 F는 1로 그냥 설정이 돼서 각 복제 표본이 전체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BRR 방법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이제 그 러직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두 개의 하위 표본의 가중치를 극단적으로 0과 2로 설정을 해서 추정치를 계산을 하는데 이제 페이의 베리언트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이거를 조금 완화해서 이제 예를 들어 페이 계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페이 계수가 0.3일 때 한쪽 하위 표본은 1.3, 다른 쪽은 0.7 이렇게 1 플러스 0.3, 1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가 부여가 되어서 추정값의 극단적인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기, 2주기 복제 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1, 2주기간에 이제 비교를 하는 데 조금 제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주기 가중치를 다시 계산을 해서 제공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까지는 이제 샘플링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좀 평가도 복잡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자꾸 피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정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에서는 이거를 이제 유저가 다 계산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이 애널라이저나 뭐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가 조금 복잡했다라는 것은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것은 응답이 응답자의 능력과 문항 특성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X축은 응답자의 능력 수준, Y축은 문항을 맞출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커브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ICC 커브라고 하는데 이 커브는 하나의 그 문항을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문항이
이제 능력 수준과 이제 정답을 맞출 확률 요런 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난이도와 변별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피아에 들어가 있는 응답자들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모든 문항을 푸는 것이 아니라 능력치에 따라서 어떤 세트만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쪼금 이게 비교 가능한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이렇게 문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문항에 걸친 데이터를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피하기 인지적 평가가 설계된 것은 모든 문항 응답자가 모든 응답에 응답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응답자에 제시되는 어떤 문항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어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경로가 있었잖아요. 그 경로에 따라서 개인의 이제 능력이 달라지고 이제 문항의 난이도에 따라서 푸는 문항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이 전체 평가 문항 중에 이제 일부의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IRT를 통해서 산출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RT는 다중행렬 표집 설계라는 것을 다룰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응답자에게 문항 전체 중 일부만 제시되도록 구성된 복수의 어떤 그 문항 세트를 사용하는 설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전체의 그 점수는 문항 특성에 따라 부여가 되는데 예를 들어 높이뛰기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높이뛰기의 경우에 이제 2 미터를 뛰고 2.05 미터를 뛰고 2.10 미터를 뛰었을 때 이제 이것도 66%의 성공 확률이고 이제 오른쪽에 봐도 이제 더 낮은 능력치를 보였는데도 이제 66%의 성공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특성의 문항을 풀었을 때 이제 성공 확률은 같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식한 측정 방법에서의 좀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IRT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것을 띄었고 더 쉬운 것을 띄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점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뛴 게 어디까지였지?'로 점수를 본다면 IRT에서는 '어느 난이도까지 문제를 풀었지?' 요걸로 점수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피하기 좀 이렇게 복잡하게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좀 답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유의 측정 값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plausible value라고 하는 PV 값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유사한 문항 반응 양상과 배경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능력 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 반응과 배경 특성을 예측 변인으로 둬서 만든 회귀 분석 값이다. 뭐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의 측정 값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경 특성까지 더해져서 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단 수준의 추정치를 얻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이지 이 값이 어떤 개인과 개인을 비교하기 위한 점수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 그래서 유의 측정 값이라는 것은 이제 추정치이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0 개의 PB 값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복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값에 하나하나씩 통계치를 10 개를 산출을 한 다음에 그 통계치 10 개의 값을 평균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문제가 평균을 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그럼 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요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식은 요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라는 것은 이제 그 PB 값을 10 개를 넣었을 때 그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이 개수 말고 이 오른쪽에 화살표가 안 보이죠? 여기 지금 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P1 부터 P까지 있는 그 값을 보시면 PB 추정값이 그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곱해서 합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정해서 나온 값으로 분산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PB 값은 개인 점수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PB 값의 단순 평균, 예를 들어 그 10 개의 PB 값을 평균을 내 버려서 값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PB1 값, PB3 값 이렇게 임의로 하나만 넣어서 분석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유의 측정 값을 계산하는 그 방법대로 넣어서 베리언스를 구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조금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와닿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PB1 값에서 이제 PB1부터 PB10까지 값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달라지냐면 PB1과 PB2 값을 이제 크로스 탭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PB 레벨 1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있었던 게 굉장히 많지만 상당수가 수준이 달라지는 정도로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이제 PB 값이 10개가 있는데 PB1 값으로는 제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PB2 값에서는 4수준, 5수준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값만 취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좀 데이터 사용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인지적 평가의 개별적인 유의 측정 값을 사용하시면 하나만 쓰시면 안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10개의 유의 측정 값의 평균도 사용하시면 적절하지는 않다. 그리고 3번 이렇게 했을 때에는 유의 측정 값을 독립적으로 반복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10번의 회계 분석을 돌려서 그 10개의 값을 컴바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때 이제 표집 분산과 함께 측정 분산을 보고해야 하고 정확한 오차 추정을 위해서 복제 가중치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1주기와 2주기를 비교할 때 이 복제 표본 생성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